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수도 이전 논의, 현 정부에서도 수도 이전에 무게가 실립니다. 균형 발전과 다극체제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갖는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색과 경제도시 서울 건설을 위한 구상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1급 체제를 넘어선 다급 체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균형 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수도 이전은 제한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써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반대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도 이전 TF단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원식 의원 모셔서 수도 이전과 여당, 정부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여유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든가 민생개혁 입법과 관련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TV를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 피해 소식이나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시는 보좌진께서 싸우러 온 사람처럼 왜 웃지도 않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친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웃는 장면이 나갔는데, 그걸 이제 너무 이제 악의적으로. 남부 중부 지방의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파안대수하는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대로 정지된 사진 한 장으로 악의적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의 의미가 부여되는 정치인들이라면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부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어떤 내막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프로야구 최다 연패 신기록 직전에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연패를 빨리 끊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보살이란 게요, 춘천, 대전은요 거리 제일 많아요. 꾸준히 봐주는 팬들, 그것 때문에 보살 팬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발적으로 보살이라는 팬은 그렇게 생각나요. 불교나 불교 신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프로야구 하나 팬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지기만 하는데 팬들의 사랑은 어느 팀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그 속내가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연예할까요 코너에서는 연예 뉴스 중에 최근 화제가 된 남희석, 김구라 저격 사건과 모슬퀸이 된 배우 황석정 씨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한 주간 뉴스를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빅데이터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 빅데이터 분석해드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연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만 특별법 제정이든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여야 합의가 관건입니다. 여당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 민주당에서 항상 우원식 의원한테만 이게 중책을 맡기는 것 같아요. 중책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저한테 주로 맡깁니다. 예. 자, 올해 안에 어디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 지금 이제 반쯤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빠져나간 이제 비워야 또 채운다고. 예. 서울의 가장 큰 강점인 국제도시. 예. 글로벌한, 국제도시로서의 경제도시. 그러니까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종과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다극체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활동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법을 하든지 개헌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하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야당과 합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논의가 잘 안 되는데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까지 합의가 되면 그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마 지금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충청권도 그렇고요. 예.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세종시당위원장도 역시 저희들하고 뜻이 맞고요. 또 부산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을 또 역임하셨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분들이 이제 되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뜻을 표하고 있죠. 반대할 명분이 잘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만큼 시급하거든요. 예.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 발전이 꼭 필요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11.8%예요. 예. 근데 인구가 올해 이미 절반을 넘었고 예. 50%를 넘었어요. 원래 2005년도에 예측했던 거는 23년에 50%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년에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집중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걸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네. 위헌 신청이 또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특별법으로 하면 그것이 개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위헌 신청이 또 될 수 있는데 네. 16년 전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네. 저도 16년 전하고 다른 판결이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네,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개헌은 200석 얻으면 되는데 네. 보험 여건이 뭐 180석 조금 넘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예,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지난 2018년에 저희가 개헌을 한번 추진했었죠. 예. 그런데 개헌에 뭘 담을 내용들이 우리가 개헌한 지난번 개헌이 8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변했어요.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자 해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예.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예. 하다 보면 이제 논의가 넓어져가지고 지난번에 결국은 권력 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난번에 2018년에 논의했던 개헌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개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될 수 있을까? 예. 아니면 논의만 산지사방으로 번지다가 예.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고 또 국민투표로도 해볼 수 있는데 예. 국민투표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가지고 서울에서 예. 시민투표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그게 그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확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관습 헌법 아닙니까? 예. 이 지금 헌법에 수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는 조선 때부터 그때 경국대전을 들어서 한양이 수도였고 서울이 수도라고 우리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이제 관습헌법을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습으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반은 세종으로 가 있고 또 비효율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차관, 카톡과장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서울과 세종 거리가 멀고 그 국회 이렇게 공무원들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비되어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비효율을 줄이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별법으로 할 경우에 그래도 헌재에서 이런 그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예. 여야가 합의해 합의가 제일 보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의원님 말처럼 균형 발전, 인구 분산, 지방 분권, 부동산, 뭐 지방 공동화 현상 해소 이게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아젠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라고 저도 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것들을 국회나 청와대 법원들을 그냥 세종으로 옮기면 그냥 그게 제2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뭐 KBS라든가 국공립대학교라든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말 그대로 다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행정수도에 세종으로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최근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죠. 예. 그래서 153개 기관인가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종 행정시도로도 가고 10개의 혁신도시로 이렇게 나눠져서 갔는데요. 그건 이제 평가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논의에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그걸 뭐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한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섞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저희는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 속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담을지 어디로 보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 다극체제 지금 그 소멸 위기에 있는 97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런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향후에 저희를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 제 고향도 제가 태어날 때보다 지금 인구가 훨씬 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령 인구들이 너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다 여기에 찬성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는 대권 주자들 이야기하는데 올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결정하고 내년까지 이게 이제 대선의 공약 또는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으로 가면 그게 또 그 과정에 굉장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음 정권에서 다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반기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꺼내 들었느냐.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들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이나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의 초집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기 소신으로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확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불이 던져진 거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공립대 KBS 보도가 나왔었고 그 민주당에서는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KBS와 서울대 지방이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뭐 분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언론이 뭘 가지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차기 강력한 당권 주자죠.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면세해주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개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리고 10개의 혁신 도시로 일제 공공기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발전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 유치라고 하는 점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 기업도시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기업의 토지 수용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예민하고 국민적 동의가 잘 구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업들이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도 토지 수용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그런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글로 몰리게 될 테니까. 지역 인재들도 빠지지 않을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KBS 보도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전부 18명인데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5명, 18명 전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KBS 이전에 찬성했네요. 그건 이제 부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방법을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특별법과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 사회적 혼란 국민투표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국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그때 같이 하면 어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3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그걸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어떤 방법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천 반대를 외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천 반대를 외치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면이 좀 지나가면 이 국민적 요구가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도 일정하게 의견들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물론 표본수는 적습니다. 서울만 따라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민주당이 수도를 이전하자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 당에서 조사는 서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워야 채운다고 너무 이제 이 초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이 킬로미터당 14,000명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0.76명.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그 안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집중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 현상을 막고 그러려면 비워야 되는데 또 비워야 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서울의 그 빈자리를 글로벌한 경제 수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잘 설명을 하면 서울 시민들도 크게 동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 1740님께서 YTN부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모든 거대 언론이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련 미디어 산업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거예요. 국회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좀 바뀌는 현상이 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다른 현안 하나 여쭤보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공급 부주로 검토되는 태릉 골프장. 네. 주민들은 여기에 뭐 아파트 짓는 거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예. 제가 있는 노원구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원구는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에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배드타운을 노원을 자족도시로 바꾸는 데는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그러고 거길 제가 고영진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 같이 셋이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밀고 거기다 아파트 지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겪으면서 공급 대책도 또 역시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이런 것도 잘 감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통과된 부동산법 중에 이제 전월세법. 네. 이것 때문에 전세 품귀가 일어날 것이다.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돌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2년 하던 거를 4년으로 올리고 예. 그리고 그거를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예. 꼭 필요한 일이죠. 그건 뭐 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가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정말 서민 대책으로 서민 민생 대책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행했잖아요. 어제 통과하고 오늘부터 예.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꼭 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뭐 검사들끼리 뭐 논쟁이 있어서 몸싸움도 벌이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 간에 뭐 어떤 알력 다툼? 뭐 어쨌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는 게 공수처법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출범을 못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은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7분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 2분을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그것이 쟁점이어서 야당이 버티기도 예. 하고 또 못하겠다고도 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2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야당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도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아니 공당이 불법을 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조를 안 하는데 그것도 오래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을 바꿔서 운영 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정 안 하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에다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건 이제 서로 또 뭐 강행하느니 뭐 여당의 마음대로 하느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법을 이행하는 불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머지않아서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노무현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77년 2월에 서울시를 연두순시하면서 인구 억제 그리고 도로 확충 안보상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해 6월 달에 법안 발의하고 열흘 후에 법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 150명의 인력을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세종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100년지 대계고 미래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초집중된 수도권의 이 비대화를 막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소멸하게 될 텐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 발전 이것을 함께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혐의가 많죠? 예, 혐의가 총 4가지인데요. 일단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횡령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 여부 아닙니까? 영장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만희 총회장이 지금 나이가 89이거든요. 예. 그걸 꼭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재판받을 필요 있느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 워낙 이게 충격이 컸기 때문에 좀 사안이 좀 중대하기도 하고 또 이 횡령 혐의가 또 하나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게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교인 헌금을 129개 계좌에서 헌금 32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자신의 아내 계좌 48개에 분산해 입금했거든요. 이것도 좀 사안이 좀 금액이 커서 예. 죄에 비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문제가 되겠죠.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언제쯤 나옵니까?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다른 이야기 해보죠. 수색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사했다고요? 예, 그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수사를 맡은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같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이 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중앙일검 형사 1부장을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잖아요. 이것도 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일단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이제 감찰에 나선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장은 추가로 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서울고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을 때 예. 한동훈 검사장이 뭐 비밀번호를 눌러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예. 이런 것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예. 하면서 독직폭행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검사들끼리 이게 추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렇죠. 또 검찰 간부끼리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 입장에서는 참 보여줘서는 안 될 상황이죠. 근데 우리 또 기자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 사건 일어나고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잖아요. 중앙지검과 한동훈 검사의 말이 다르니까 뭐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는 있겠지만 그 목격자의 말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 다 한동훈 검사의 말을 빌려가지고 기사를 다 썼더라고요. 저도 초반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게 좀 좀 상황이 어땠냐면 중앙지검이 처음에 이제 먼저 문의가 많아서 알립니다 하면서 문자를 돌렸어요. 근데 당시 뭐 피의자가 뭐 저항을 했다, 몸싸움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가벼운 표현이었거든요. 대략적인 표현을 했는데 바로 직후에 한동훈 검사장 쪽에서 굉장히 자세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게 나오자마자 각종 언론에서 그 내용이 자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상황을 본 것 같은 이제 사파도 나오고 예. 자세히 묘사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진웅 부장이 입장을 냈을 때는 이미 한동훈 부장의 입장을 실은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진 상황이라 예. 정진웅 부장 검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뤄지는 측면이 예.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사파 얘기도 했는데 그 사파도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검사가 밑에 깔려서 누워 있고 예. 정진웅 검사 올라타 있는 사파더라고요. 예. 이게 아직 밝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파를 쓰고 기사를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좀 정진웅 부장이나 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좀 나온 다음에 보자 해서 좀 이제 드라이하게 갔는데 예. 그 사실 처음엔 좀 믿기지 않았던 게 탁자를 넘어서 좀 넘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날아와서 덮쳤다. 예, 날아와서 덮쳤다는 표현이었었는데 이건 마치 약간 활극 같은 예. 건데요. 나이로 보면 한동훈 검사장보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5살이 많습니다. 나이는 50대고 많고 기수는 후배고. 기수는 후배고요. 예. 근데 이제 50대 남성이 탁자를 넘어서 어깨와 목을 잡고 쓰러뜨린다는 것이 사실 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얘기가 오히려 좀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은 좀 됩니다. 이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옆으로 돌아서 봤더니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예. 넘어지게 됐다라는 게 뭐 상황은 맞아 보이는데 일단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져 버렸어요. 초반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검언 유착에 대한 수사는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는 그럼 계속 가는 겁니까? 일단 수사심의에서는 하지 말라고 공고를 내렸는데. 일단 그 문제가 된 그 압수수색 당일에도 그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오후에 변호인 입회하에 제출을 받아서 뭐 분석 작업을 한 후에 돌려줬다고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물론 이제 여론은 뭐 수사심의 결론도 있고 하지만 일단 채널의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구속기한 만료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는데 예.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수사팀이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검찰 관련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어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국정원의 이름을 이제 해외정보, 안보정보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안도 나왔습니다만 핵심은 사실 검찰개혁이었죠.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당정청은 어제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협의 후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다음에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도록 했고요. 경찰은 이제 5급 이하의 공무원을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검찰 개혁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거의 뭐 두 번 얻어맞았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검찰이 이제 좀 어제 나온 개혁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공수처가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5급부터는 또 경찰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공직자는 4급 공무원의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4급 공무원을 수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5급 공무원이나 그 상위의 공무원이 나올 수 있는데 4급 공무원을 한정하는 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유지만 기자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쏟아졌는데 4급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근데 공수처 법에 보면 상급 전체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그렇죠. 일정 기관을 정해놨죠.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주면서 3급 이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모든 기사가 전부 다 3급 이상이라고 그냥 그것만 써버리니까 모든 공무원 상급 이상은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수사 범위에 대한 논란인 건데 결국엔 그 급수 문제뿐만 아니라 6가지 범죄로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6가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그 범죄 유형들이 하위 범죄를 추가하게 되면은 수백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마약 수사는 원래 보건 관련 범죄였는데 이번에 검찰은 마약 수사까지도 가져갔거든요. 경제 범죄에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경제 범죄에 마약을 넣는 게 좀 안 좋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넣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검찰이 손을 댈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7일 검찰 개혁 공고안도 그렇고 장정청 안도 그렇고 검찰의 힘을 빼는 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짚어드린 거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조금 세심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침 포털 실시간 검색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이 올랐는데 이게 황운하 의원하고 뭐 최강욱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 뭐 김남국 의원 이런 게 모임이 있던 모양이에요. 국회에 이제 의원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철험회라고 하는데 철험회가 어제 오전에 이제 스터디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뒤편에 이제 텔레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필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 찰나에 대전 지역이 폭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속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거였어요. 근데 황운하 의원 지역구는 대전이고. 대전이고요. 근데 지금 자기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서 모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서 웃고 있느냐 뭐 이런 논란 같아요. 예, 그런 논란이 이제 바로 불거졌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 측에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황운하 의원은 첫 번째 입장에서는 이제 악의적인 왜곡이 좀 있다 이러면서 좀 불만을 표현을 했었는데 오히려 계속 이제 비판이 끊이질 않으니까 그 글을 삭제한 후에 어떻게 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은 사진 찍는 분이 왜 이렇게 안 웃냐. 너무 안 웃냐. 싸운 것도 아닌데 왜 안 웃냐. 웃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찍었는데 그걸 악용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발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제안했다가 철회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제안했다가 철회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 대선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다가 안팎의 비난에 직면하자 오후에 이제 미국 대선 연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선회를 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으면 연기하자는 트윗을 안 올렸겠죠. 일단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걷잡을 수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2년 만에 최악의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2.9% 전기 대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너무 안 좋으니까 자신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바로 받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72년 만에 최악이다. 그래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달러 가치도 떨어질 테고 그래서 금값은 반대로 또 오르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코로나19 종식이 돼야 뭐. 코로나19 종식이 돼야 되고. 지금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연내에 좀 백신이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10월 달 이야기도 하던데 백신도 백신이지만 또 치료제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치료제도 나와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다가 다시 올북한 탈북자 김모 씨. 이 행적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은 됐었다고 하네요.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오늘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재월북 사건에 대한 이제 검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병 감시 장치에 이 탈북민이 그 도강을 하는 장면이 감시 카메라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 카메라에 5회, 그다음에 열상 감시 장비 TOD에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된 걸로 알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8일에 이제 월북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8일 새벽 2시 18분경 택시를 타고 이 강화도 월미곳에 있는 연미정 인근에 하차를 했는데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의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경계 실패네요. 지켰다고 하니까. 일단 경계 실패는 군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해병대 이사단장이 이제 보직해임이 됐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경찰이 또 이 김모 씨를 월북한 김모 씨를 관리를 못했다는 관리 책임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신고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장도 현재 대기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유니클로가 다음 달 국내 매장 9건을 폐점해서 1년 새 22개 매장이 폐점됐어요. 유니클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FRL 코리아에 따르면 8월 전국 9개의 유니클로 매장이 폐점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폐점된 곳을 따지면 14개월간 총 22곳의 유니클로 매장이 폐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불매운동 때문이네요. 일본 제품 사지 않겠다? 일단 뭐 이 회사 자체는 이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패션업계 전반에서 봤을 때는 노재팬 운동, 일본 불매 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도 그렇고 또 이 의류 매장도 그렇고 예. 특히 일본 대마도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베가 우리의 숨통을 막으려고 했던 행동인데 오히려 자신들의 숨통을 막는 효과가 났다. 또 소부장 산업이라고 하죠. 일본이 우리가 급소로 생각했던 산업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는 효과도 봤고요. 우리 쪽에서는요. 예. 처음에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정부가 강력 대처했을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기사 썼던 사람들은 지금 좀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만 입장이 가능하다 보니 입장권 예매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하지요. 일부 구장에서는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서 우려도 나옵니다만 그래도 야구 팬들에겐 설레인 일주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 다이노스고요. 꼴찌 팀은 올해도 한화 이글스입니다.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2할 승률 때 프로야구 연패 기록을 다시 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만 한화 팬들의 응원만큼은 우승 구단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을 땐 보문산에 올라 깃발을 흔들면서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낸 바 있죠. 바로 그 보문산 깃발 응원의 주인공 박창숙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창숙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문산 전망대 깃발 응원의 주인공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를 응원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는 예. 뭐 하나 이글스가 뭐 몇 년 동안 하위권에서 만들어졌지만 18년 때 뭐 가려고도 했었는데 올해 유난히 너무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갖고 예. 팬들로서 이게 팬들은 이제 피감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직관을 못하니까 예. 멀리서라도 좀 응원을 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런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몇 명 팬들하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응원한 겁니다. 예. 저도 응원하는 팀이 약팀으로 쭉 분류됐던 팀인데 어딘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연패에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이번 하나처럼. 네. 그랬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야구가 아예 보기가 싫어지던데 어떻게 더 응원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 이글스 팬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매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응원을 한다. 뭐 그런 걸 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보여주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이글스를 못 버리는 팬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팬들을 해갖고 저희도 이제 합심을 해갖고 이렇게 응원 문화를 만든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응원 문화를 만들었다. 보통은 뭐 감독 나오라 그러고 뭐 구단 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항의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보면은 뭐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 표현을, 예전에는 표현을 몸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제 내추럴 한데도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잖아요. 예. SNS도 많이 했는데 저도 오히려 이제 팬이지만 이렇게 저희도 이제 하나 했을 때 뭐 비난도 많이 해요. 예. 비난을 해봤자 어차피 하나 팬들 생각하는 저희 그러니까 선수들이잖아요. 비난해봤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팬들한테도 다른 구단 사람들도 저희가 뭐 바보라고 했지만 이런 팬들 못 버리는 게 하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문산 올라갔을 때 하나가 연패를 끊었습니까? 제가 올해 뭐 직관 못할 때 계속 개막전 하면서 이제 개막전 때 뭐 직관 못하니까 보문산 올라가고 그날부터 계속 시작한 거죠 이제. 예. 올라가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 안 보여져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중계에서 이렇게 보여줘갖고 이제 중계에서 보면서 이제 팬들은 자기들은 이제
티강을 못하니까, 직관도 못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한테 멀리서도 응원을 하고 싶어갖고 메시지를 큰 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었어요. 예. 최근에, 18연패를 끊고 다시 연패에 빠졌다가 최근에 또 연패를 끊었는데, 특히 29일 삼성전이 역대 경기였습니다. 7점 차 경기를 뒤집었어요. 네. 저도 원래 그날 직관을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전이 이제 집이니까 그러니까 원정을 가야 하잖아요. 이제 저도 원정을 많이 다녀요. 뭐 그러니까 티관도 그렇지만 직관을 갖고 선수들한테 응원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비날씨가 있어갖고 못 갔지만 그날 티관을 하면서 그 강민호 선수가 말로 놓친 순간 진짜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 못 보는데 이제 잠깐 다른 방송을 틀다가 이제 방송 중계에서 보면은 게 아니라 이제 문자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점수 내는 거 보니까 이 날짜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 팬들은 역전한다 뭐 이렇게 승리한다 생각 안 하고 이런 재밌는 게임을 원하는 거죠. 하나 팬들은. 승패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 팬들이 하나 팬들 가리켜 보살 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간 희화하기도 한데 기분 나쁘진 않으세요? 뭐 저도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보살팬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응원한다. 항상 뭐 못하는 팀은 뭐 딴 사람들이 강팀으로 갈아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강팀으로 이제 팬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팬들이 보살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살팬이라는 게 다른 구단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지어준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보살팬이다.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안 버린다는 건 정답이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응원하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 사람들은 하위권에 맨날 돼 있지만 응원을 열심히 한다. 진짜 뭐 10점 차이로 지고 있지만 한 점에 넣으면 되게 기분 좋게 뭐 나는 행복성으로서 부르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뭐 중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틀어주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살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숙 씨는 언제부터 하나 팬이었습니까? 대전이 고향이면 쭉 팬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뭐 원래는 초등학교나 뭐 어렸을 때는 야구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지만 중학교 때 다니면서 중학교가 충남중학교가 야구부가 있어갖고 그때 정미철 이제 지금 구단장님하고 송균호 코치님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야구를 좋아하면서 그때 이제 학교가 이제 야구부가 있으니까 이제 관람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에게서 그러면 하나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하나가 창단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전에 두산 오비비에서 있지만 그때는 뭐 어른들이 했고 저희는 그때는 시절은 모르죠 이제 얘기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성적이 계속 좋지 않아요. 근데 뭐 김인식, 김웅용, 김성근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들이 차례로 부임했습니다만 계속 성적이 좋지 않은데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서 역대 감독님들 이렇게 명작분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성적을 못 내는 거는 뭐 감독 탓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프로야구는 감독 탓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선수들도 마인드가 좀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감독분들, 고참들 이렇게 명작에도 오셨으면 이제 선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이런 기량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 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팬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을 두터워요. 잘하는 선수도 많고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거를 자기 허분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보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재밌게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올 시즌 희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탈골주입니까? 지금 초반에 18연패 하면서 팬들은 그렇죠. 올해는 어차피 올해도 뭐 어떻게 보면 걸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위권으로 맨날 때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최인호 감독이 대행님 오시면서 뭐 젊은 선수도 있잖아요. 매년 젊은 선수 리빌딩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지만 리빌딩이 솔직히 안 됐어요. 선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최인호 감독이 오면서 젊은 선수도 와갖고 이제 올해는 뭐 타자들도 있지만 투수들이 좀 올해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하는 의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님들이 지켜봐 주시니까 옆에 사람들도 하고 싶은 자기 내적으로서 자기가 파이팅이 있으니까 좀 경기력은 올해 뭐 이렇게 못 보겠지만 내후년에서 갖고 좀 이제 강팀으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든 지켜보고 내후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잠실 경기 보러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그 사직 야구장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우려가 큽니다. 직접 경기장 다녀보니까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거리두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 경기는 제가 보지만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컴으로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그 매스컴 보면서 이거는 팬들로서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정부 방침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지금 해는데 팬들도 생각하고 뭐 응원 이게 구단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팬들도 그렇게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일부 팬들이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데 같은 팬으로서는 좀 지킬 거는 좀 지키면서 지금 나중엔 뭐 코로나 중심되면 그때 또 이제 활발하게 또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화 이글스 팬 박창숙 씨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악의 꽃이 파격적인 소재와 연출로 첫 방송부터 화제라고 하는데 네. 이준기, 문채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입니까? 네, 맞아요. 두 분이 부부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안 보셨나 보다. 예. 그죠? 이게 굉장히 사랑하고 인고 부부인데 갑자기 아내가 형사예요. 근데 형사? 네, 형사. 근데 남편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증거는 없고. 네, 그쵸. 예, 재밌겠네요. 예. 네. 저는 나의 아저씨 이후로 아직 드라마를 못 보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를. 너무 좋아서요, 그 작품이? 아니,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몰아보기 했거든요. 예, 나중에 정말 괜찮은 거 있으면 다시 몰아보려고. 네. 요새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많이 몰아보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요즘. 예. 이준기, 문채원 씨의 키스신도 화제가 됐어요. 네, 두 분 첫 등장신이 키스신이었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한 건지 되게 예쁘게 편집이 됐는데 이제 시청자들은 어떤 부부가 저렇게 키스하냐 또 이런 반응이 있어서 그런 반응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우들도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준기 아역 역할을 맡은 박현준 군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이 박현준 씨가 가수 박강성 씨 아들인데요. 그래요? 네, 정극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악의 꽃이. 그래서 그만큼 신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긴장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기 씨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해준대요? 인사도 무슨 만날 때마다 하냐, 편하게 해라 이러면서 어깨도 토닥여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이제 자청하면서 굉장히 신인들에게도 좀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의 첫 도전인데. 그렇죠. 아역이라고 하지만 보니까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는 나이가 좀 있고 이 아역도 완전 뭐 애기 이런 아이가 아니라 실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의 아이예요. 그래서 10대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10대 뭐 중후반.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도전이라고 하니까 연기 도전 앞으로 지켜보고요. 자, 최근 SNS상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SNS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또 퍼졌던데. 네. 개그맨 남희석 씨가 동료인 김구라 씨를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SNS에서.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죠. 29일에 이제 김구라 씨의 라디오스타 진행 스타일을 얘기를 하면서 초대 손님 발언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인상 쓰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는 시청자 눈치를 봐야 되는데 김구라 씨의 눈치를 본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저격글을 이제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라디오스타는 그 재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되게 많아요. 이건 캐릭터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남희석 씨가
내가 사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바로 추가글을 올렸는데 이제 후배들이 그 라디오스타 나갔다가 약간 자존감에 떨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고 자기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었다. 그걸 자기가 보고 한 2년 동안 생각해서 올린 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또 그 얘기도 있습니다. 야,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거 다 대답했군요. 네,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진짜. 예. 왜 굳이 이제 이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원래 나는 김구라라는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방송이라는 어떤 공적 매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구라 씨 쪽 반응은 없어요? 소속사 측은 없고요. 몇 시간 전에 이제 라디오스타 측에서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로 봐줬으면 좋겠고 방송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다. 실제로 이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게스트들 중에서 개그맨 게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김구라 씨가 추천을 한 게스트들이 많다. 그만큼 후배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김구라 씨 본인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네. 안 내놓을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네. 좀 더 지켜보죠. 네. 골프장 갑질 논란을 받은 배우 박수인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검에도 막 등장했더라고요. 박수인 이름. 그래서 왜 등장했나 봤는데 골프장에서 갑질을 했다. 일단 어떤 갑질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제 캐디한테 소리를 지르고 캐디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업장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기 골프장 쓰레기 같다, 여기 캐디들 개판이다, 뭐 이런 리뷰를 올렸다는 뭐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네. 캐디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박수인 씨는 기자회견 열기 전에는 어떤 입장을 내놨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억울하다라고 해서 풀릴 만한 오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열고 나서 오히려 내가 캐디로부터 몰상식한 발언을 들었고 내가 모멸감을 느꼈고 캐디가 자기를 오히려 무시했다. 근데 내가 내가 데려간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화도 못 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골프장과 캐디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네요. 박수인 씨가. 네, 맞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배상까지 그리고 손해배상이랑 형사고소까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속사 없이 혼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또 하필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획사가 있었대요. 그리고 광고 계약도 체결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가 너무 훼손이 돼서 모두 보류됐다고. 그래서 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아야겠다. 사과를 안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질한 적 없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그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네,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중재 신청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떤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연애할 거요 코너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코너에 등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군지. 셀럽이신데도. 잘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든 거겠죠? 아니면 TV 볼 시간이 너무 없나? 예, 근데 바쁜 게 좋은 거니까요. 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예계에서 몰래카메라 논란이 또 발생했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네, 불과 21일에 이제 개그맨이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했던 개그맨 재판 넘겨졌는데 또 얼마나 됐다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던 황경석 씨가 성관계 영상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 네. 이거네요.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포한 건데 황경석 씨 본인은 난 유포 안 했고 클라우드에만 올렸는데 누가 해킹했다. 나 해킹 피해자다. 이렇게 그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경찰이 그럼 수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찍는 것도 문제지만 유포하는 건 더 큰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황경석 씨가 사실 합의 요청을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나운서 박지훈 씨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었네요. 네, 27일에 박지훈 씨 가족들이 탄 차량이 역주행하던 2.5톤 화물차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 그 사진도 나왔는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됐어요. 예. 거의 보닛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다행히도 그 가족들은 좀 경상이고 박지훈 씨랑 그 남편인 최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목이랑 손목에 좀 부상을 입어서 이제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훈 씨 가족이 탄 자동차가 네. 의외로 홍보 효과를 누리더라고요. 안전하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약간 이걸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비싸던데요? 예, 벌어야죠. 랩해서? 네, 예. 도와주세요. 앨범 언제 나와요? 지금 한 10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하고 있습니까, 랩? 예, 요즘 탑라인 쓰고 있어요. 그 뭐예요? 이제 기본 그 멜로디가 나오고 예. 그 위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맛을 살려주는 노래 그 라인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짜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안 되시나 보네. 기대가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랩으로 대박 나시기 바라고요. 네. 배우 황석정 씨가 머슬킨 대회에 나갔네요. 네, 그 26일 날 이제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여자가 이제 스포츠 모델, 비키니, 핀 모델 이렇게 세 종목이 있었는데 황석정 씨는 비키니랑 핀 모델 이 두 부문에 참가를 했습니다. 뒤늦게 그러면 이 헬스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대회 참가 과정이 다 오픈됐었나요? 네, 그 양치성 관장이 사장님 귀는 당나귀라는 예능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황석정 씨가 운동하고 있는 게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인바디가 공개가 됐는데 체지방률이 4.1%인 거예요. 체지방량이 2.1kg고 그래서 평생 헬스를 안 하던 50대 여성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몸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예. 결과는 어땠습니까? 입상에는 실패를 했고요. 사진 보셨나요, 혹시?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50대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왜 입상에 실패했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는 모양이죠? 그랬겠죠. 예, 네. 예. 근데 동료 스타들도 대회에 참석해서 응원도 해줬어요. 네, 홍석천 씨, 개그맨 김지우 씨, 가수 슬리피 씨 등 많은 동료들이 현장에 와서 응원했고, 그리고 슬리피 씨는 이제 황석정 씨 운동한 체육관에서 운동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트로트 끼얹기로 비판받고 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사실 아빠인 스타들이 육아를 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인데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박현빈 씨가 아이들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트롯 소년단 특집을 진행한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트로트를 가르쳐주고 이런. 근데 여기에 이제 김수찬 씨, 노지훈 씨 이런 트로트 가수들도 출연하고 송가인 씨가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출연을 해서 그 티칭을 하는 장면이 노출이 되면서 너무 이거 트로트 열풍을 평승하기 위해서 기획 의도를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상파 종편 방송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이게.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물을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PD도 뽑고 작가도 뽑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아이템이 하나 떴다가 무르르 다 따라합니다. 그냥 복사 뺏기기잖아요. 너무 반짝이네. 과거에는 일본 방송 그대로 뺏겼었고, 맞습니다. 최근엔 타 방송 거. 육아 방송이 유행이면 다 육아. 맞습니다. 개인 방송이면 다 개인 방송. 또 최근에 집 구하기 인테리어 이런 게 유행하면 또 다 따라하고. 네. 이제는 트로트가 한번 대세다 그러니까 또 각 방송마다 트로트 방송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질린다 이런 반응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참 저도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만 네. 답답하네요. 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다양해지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예, 앞으로는 많이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게
트로트 끼얹기도 끼얹기지만 그전에는 잦은 엄마 출연, 연예인 이모 삼촌 출연 이런 걸로 지적받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빠들 육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너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연예인 지인들 출연해가지고 이모 특집, 삼촌 특집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슈퍼맨 돌아왔다가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최근에 트로트 대세 네. 뭐 각 방송사마다 하나씩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로트를 주제로 해서 뭐 서바이벌 게임도 하는 것 같고 방송과 트로트 열풍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일단 아직 첫방이 안 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트로트 민족을 10월부터 네, 방영을 하고 KBS는 11월부터 트롯 전국체전 방송하고요. 그리고 TV조선의 미스트롯2도 12월에 첫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하반기가 트로트 열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가름하는 분기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도 봅니다. 틀어놓고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긴 하는데 네. 이게 지상파 방송은 이 전파되는 국민의 것이고 맞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채널이 그쵸. 몇 개 없기 때문에 지상파는. 그리고 요즘은 대대 케이블로 다 묶여 있어가지고 케이블이나 종편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개인 방송은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방송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지금 입고 있는 티가 롯데 자이언츠 티네요? 예. 포수가 그려져 있네? 예, 김준태 포수. 김준태 네. 포수. 예. 예. 그거 입고 있어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어가지고 입고 나왔는데 이 방송 전에 좀 신랄하게 아니 저 롯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거리두기? 지키지 않았다 예, 해서 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 야구장 관중 관람 허용되고 직관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이 거리두기 유감인데 거리두기 잘 지키고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제가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실패 중이라고. 아 지금 실패 중이에요? 예. 10%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래요. 네. 꼭 직관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애할 건 이 정도로 하죠.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여론을 흐름 살펴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앞에 이슈를 뒤에 이슈가 덮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예. 윤미향 의원과 정의원 문제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또 코로나19 이슈 이런 것들에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를 입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키워드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보면 서울, 주택, 아파트, 시장, 부동산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건 이슈 그 키워드의 절반을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이슈들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몇 주째 그 민생과 관련돼서 부동산 이슈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는 그 외에도 이제 민주당이나 뭐 장관, 의원 이런 것처럼 이제 주요 정치 행위자 그런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크게 5가지 이슈 이번 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전월세 상한제 실시 및 부동산 관련 입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충돌,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천박한 도시 발언 파문, 그리고 네 번째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이 추미애 장관의 법사위 발언 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설 쓰고 있네. 네네 그렇죠. 이런 근데 여기 자주 나오는데 주로 정치인들이나 그 장관 발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정치인 말 한마디가 이제 과도하게 정쟁이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정치적 수사를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 정치는 말의 예술인데 네네. 그걸 잘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네네. 두 번째는
정쟁의 거리가 아닌데 언론들이 이걸 키우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또 이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슈니까요. 네. 클릭을 많이 할 테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광고에도 돈이 많이 되고요. 클릭은 돈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이번 주에 네. 이슈가 될 거 살펴봤는데 역시 가장 큰 이슈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제 통과가 됐고 오늘 시행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일단 이 중에서 두 가지 법안이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임시국무회의까지 오늘 열어서 이게 당장 바로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급박하게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뭐 소위 토론도 없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돼서 29일에 통과되고, 그리고 바로 또 30일에 본회의에 통과됐고, 그리고 그 오늘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공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이 됐는데, 이게 또 사실은 바로 실행되려면 이제 그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래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로 관보하는 데까지는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요 사흘 요즘 많이 유행하긴 하지만 3일 전에 이제 부처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이제 그 정호에 그 게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예를 들어서 신문의 호외처럼, 그러니까 별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권도 정호랑 효력이 똑같은데 바로 임대차 3법 중에서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빼고서는 바로 이제 두 가지 법안을 오늘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바로 이제 관보에 게재를 한 것이죠. 예, 정부가 굉장히 서둘렀다. 네. 뭐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서민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더니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지지보다는 비난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사실은 계속 이제 정부가 급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주째 사실 주택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그 키워드로 계속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제 팽팽한 편이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오늘 그 속보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들 보면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어쨌든 전세값 많이 오르고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반시장적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댓글들 어휘를 보면 그 공산당, 공산주의 이런 식의 공산이라는 표현이 20위 정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계속 이렇게 공격한 정도가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의 개정과 공포, 시행까지 그렇게 상임위 토론도 제대로 안 거친 문제들,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비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바람직한 법안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일부 그 임대인의 횡포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뭐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검찰 쪽 이야기를 살펴보죠. 검언유착 수사 관련해서 이게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될 일을 계속해서 검찰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한 번도 검사들끼리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소식 보고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검찰 모습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전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도 있었고, 굉장히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걸로 이렇게 중요한 가치처럼 그려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에서 그 수사 과정에, 그러니까 부장 검사가 자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은 검사장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거, 이거 굉장히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밖에서 봐도 이렇게 놀랐는데, 모르게 몰라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이제 두 검사의 그 다툼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관련해서 수사심의의 결론, 이런 것들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영향을
영향을 끼쳤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뭐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서로 양쪽 다 고발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폭력 사태, 뭐 물리적 충돌 여기에 따라서 네티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권한유착 의혹 수사에 있어서 앞서서 수사심의위를 이제 한동훈 검사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24일에 본인이 이제 직접 서초동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때 했었던 말들이 다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조금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현 수사가 이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에 대한 본보기다. 그래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중앙지검의 그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많이 실렸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억울하게 내가 감옥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수사위가 에서 이제 당시 이제 현안위원회가 또 열렸는데 그는 현안위원회라는 건 이제 고날 올 수 있는 분들만 이제 또 다시 모아서 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거기 15명 중에서 그 수사 중단이 10명, 불기소가 11명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기소로 의견을 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펴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은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양대 포털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제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댓글 있어서도 2만 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한동훈 검사를 응원하는 내용.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감을 받은 상위 10개 댓글 모두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의 긍정적인 내용이 네이버에서는 상위 10개, 그리고 밑에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서 그 네이버에서는 응원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왔다면 다음에서는 오히려 구속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하는 내용,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양대 포탈인데 이렇게 극하게 갈릴까, 진보와 보수로? 예, 아무래도 그 포털에 따라서 일단은 그 지금 요거 확인되지는 않은 바지만 어떤 게 있냐면 언론사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포털에 실릴 만한 기사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픽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픽이라는 걸 통해서 선택을 하면 그게 언론사 앞부분에 나가면 그걸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클릭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 뉴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언론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많이 보내는 뉴스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이 공간을 이제 내 커뮤니티,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은 네이버와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뭉치게 되고, 다음은 그쪽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또 현상은 뭐냐면, 다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댓글로 부정적인 댓글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새가 밀리고 있네, 안 되겠다 싶으면 가장 그러니까 정부의 옹호적인 친정부적인 댓글에 공감을 많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공감 순으로 보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양성보다는 공감이 친정부적인 거나 긍정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난 총선이나 이후로부터 계속 느껴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일종의 자기 진지인 셈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우리 진지고 다음이 다른 진지인 것처럼 서로 간에 이게 진지나 진영을 나누어서 특정 포털에서 더 자신들의 의견들이 더 반영되게끔 글을 쓰거나 혹은 좋아요 같은 공감 표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이기도 하고 확증 편향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댓글도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받아서 증폭시키고. 네네네. 반대쪽에 있는 포털을 욕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갈리는 게 좋지만은 않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아쉽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대 포털이 또 어떻게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조금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